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미주픽.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신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경입니다. 오늘도 월요일 미주픽과 활기차게 함께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추워진 날씨와는 달리 증시는 따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1월은 계절적으로도 좀 가장 성적이 좋은 달로 불리고 있는데 올해도 이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또 이분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준기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 저희는 연간 전망 써서 이제 발간을 하고 네네. 지난주보다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은데 피로감도 있는 것 같고. 두 개가 이제 혼재하고 있습니다 몸에. 그래서 이제 부담은 덜해서 오늘 좀 마음을 내려놓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좀- 지난주 엄청 바쁘셨죠? 네. 지난주에 다 바쁘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쁠 때랑 안 바쁠 때가 있는데 지난주는 좀 바쁜 편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유가 넘쳐서 오. 네, 좀 이야기를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죠. 이미 공개된 거 거기에 살 좀 더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포동포동하게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또 네. 저희 특히 여유 있고 편한 방송 좋아하잖아요. 항상. 맞아요. 예, 그런 여유롭고 편안하고 그리고 정말 저희 옥둥이 분들에게도 정말 여유롭고 그런 편안한 모습들로 온갖 네. 이 정보들과 꿀팁들 마구마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앤 스마트 네. 그리고 핸섬 많이 붙는데요. 조준기 연구원님과 점점 더 붙네요. 영 스마트 핸섬까지 갔어요. 네, 조준기 연구원님과 함께 미주픽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좋습니다. 사실 9월 달은 네. 증시가 상당히 좀 약세, 그리고 10월 달은 크립토, 비트코인이 항상 강세 그쵸. 이랬었는데 네. 거꾸로 되었었어요. 맞아요. 9월은 증시 아주 좋았고요. 10월 코인, 크립토에서 비트코인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시장을 빨리빨리 보는 맞아요. 영하고 스마트한 연구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옥 반장님 오늘 선물 네. 아무래도 월요일이다 보니까 좀 방향성 어떨까 궁금한데 네. 일단 살펴보고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주 시장 기분 좋게 저희가 마무리를 했잖아요. 네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먼저 나스닥은 0.49% 상승을 하면서 26,130포인트 머물러 있고요. 네. S&P는 0.3% 상승을 하면서요. 6,894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월요일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아직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른 시점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위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그 지난주의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새롭게 시작하고 또 서머 타임이 이제 맞아요. 해제되었기 때문에 맞아요. 1시간 늦게 안 그래도 진행이 되는데 이 해외에 있는 제 동생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서머타임 해제가 됐다. 그러니 시간이 바뀌었으니 연락할 때 참고하고 연락을 해주길 바란다. 저는- 가족한테 쫙 뿌리더라고요. 저는 미주픽을 보시나 했더니 그런 얘기보다 미주픽도 보긴 하겠죠. 당연히 보고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부분들이 11월에 열리다 보니까 그쵸. 우리 옥동이 분들과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누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옥 반장님, 옥동이 분들 한 주 네. 어떻게 보내셨는지 살펴봐 주시면서 인사 나눠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오늘도 오카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활기차게 미주픽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의 근황 또 전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언제든지 활발한 채팅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땅비님 이렇게 또 인사 오카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아니 이 유저 이거 오갱커님 짱 이쁨 이거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저 정말로. 근데 저희가 지금 닉네임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또 인사를 해주시는 분도 너무너무 계시고요. 계속해서 조커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항상 들어오시는 분들 수도풀님도 들어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조커님 말씀드린 JP 파크님도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알차게 함께 한 시간 채워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항상 함께 해주시는 옥동이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니까요. 또 새롭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환영하죠. 적극적으로 반갑게 인사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그에 맞추어서 우리 영앤 스마트 조준기 연구원과 함께 여러 얘기, 다양한 얘기들, 유익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이슈픽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픽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뉴욕 증시에 관련된 방향성 얘기입니다. 네. S&P 500 지수가 1950년 이후로
가장 강력한 5월에서 10월의 흐름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Sell in May, 그러니까 5월에 팔고 떠나라 이런 말이 무색하게 이 기간 동안 S&P 500이 약 23%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11월에는 연중 수익률이 가장 좋은 달로 꼽히는데 올해도 좀 이 연말 랠리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기대하고 싶은데 그래도 살펴볼 것들은 있죠. 네. 계절적인 추세보다 매크로 요인들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크게 미치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10월에 시작되었던 셧다운이 11월까지 해결이 안 되었고요. 10월 말에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FOMC 발언 등이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일정 부분 낮추고 제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차익 실현과 연말 랠리 베팅 사이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 미주픽과 함께 하시면서 이 고민을 좀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영건님 정말 기분 좋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으면 살짝 불안한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 이 기분 좋은 순간들이 끝날지.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고민을 하는 게 연말 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흐름이 아니면 지금이 좀 고점의 신호인지 궁금하거든요. 영건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세린메이라던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산타랠리. 산타랠리 그리고 맞아요. 이제 뭐 연초엔 또 연초 효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네.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보통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계절성을 잘 믿지는 않아요. 요거는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사실 되게 변수가 많고 그거에 따라 움직일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경향성 아니면 확률이 조금 높다 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산타랠리니까 무조건 연말에 오른다 사실 그거는 아니긴 해요. 예를 네. 들어서 저랑 이제 신월 팀장님이랑 같은 회사에서 일할 당시에는 그때는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때는 사탄 랠리라는 말이 또 붙었었어요. 그래요, 사탕 랠리. 그러니까 산타 랠리가 아니라 그러니까요. 사탄 랠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올해도 이제 보통 이제 5월 달이면 이제 세린메이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올해는 쏙 들어갔죠. 왜냐하면 4월 달에 갔을 때면 한번 빡 떨어진 다음에 더 떨어질 게 없었어. 더 더 떨어질 곳이 뭐 없어서. 그렇기도 했죠. 네, 이제 5월 달에. 네, 바닥이 단단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트럼프의 타코 모멘트가 또 나와주면서 네, 이제 맞아요. 급등을 하는데 사실 그래서 그런 계절성만으로 사실 이제 시장을 일단 5월 달이니까 떠나서 구경할래 이런 건 사실 굉장히 비추드리고요. 네. 일단은 시장에 무조건 머무르되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여러 번 만났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웬만큼 나쁘지만 않으면 다 좋게 얘기하는 편이 사실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럼 영건님이 진짜 나쁘게 얘기하는 건 진짜 나쁜 거죠? 그렇긴 해요. 그렇게 보면 되는 네. 거죠? 별로 말을 안 합니다. 그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스타일이 진짜 안 좋은 건 잘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을 아끼시는군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이따가 이제 뭐 단기 자금 시장 약간 경색되는 듯 하다 이 정도인데 사실 이제 QT를 또 지난주에 이제 연준에서 이제 또 끝낼 거로 예고를 네.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뭐 엄청 심해지지는 않는 상태에서 이제 좀 유동성 긴축이 끝나게 된다 하면 사실 그것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적 시즌도 지난주에 빅테크 애들 보셨겠지만 뭐 메타 빼고는 사실 다 네. 반응이 다 웬만하면 괜찮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실적 시즌도 되게 양호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크게 나쁘게 볼 건 저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연말까지도 계속 따뜻한 뜨뜻한 증시를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연말, 전망 네. 말고 산타랠리라는 건 보통 12월에 오르는 걸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오르려면은 네. 11월에 조금 뜨뜻미지근해야지 그쵸. 오르는 게 오른 눈에 맛이 보여요. 있죠. 맞아요. 오르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 보통 11월은 어땠나요? 11월, 12월이 사실 둘 다 좋아요. 11월도 좋아요? 네. 아 그래요? 일단 오르는데 네. 또 산타랠리가 오면 더 가팔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쭉 그냥 보통 가는 네, 뭐 사실 뭐 각도보다는 네. 그냥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사람들이 많이 따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윈도우 드레싱 얘기를 하면서 뭐 클로징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이제 수익률을 관리해야 되니까 이제 뭐 좀 좋은 것들을 비중이 비워져 있다면 뭐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을 되고 그다음에 뭐 보통 이제 내년도를 그때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기 마련인데 네. 뭐 엄청나게 세게 베팅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어느 정도 채워놓고 이제 네.
좀 대응을 하려는 심리가 기본적으로는 강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계절성을 이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 말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통용되는 것 자체가 뭐 1%포인트라도 높아도 사실 네. 뭐 어느 정도 의미는 있겠죠. 예, 그래서 그렇죠. 조금 더 확률적으로 유리해 왔다 요 정도로만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연말에 좋았다고 하면은 좀 더 담아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요.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아까 저희가 그 기사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 요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셧다운이 10월에는 끝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10월 말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순방을 하면서 그냥 훌라당 떠났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지금 폴리마켓 되게 이제 크립토로 이제 예측하는 그 시장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 같다. 그렇게까지요? 그러면은 셧다운 때문에 지금은 괜찮아 해도 우리가 그 GDP를 구성을 할 때 네. C 플러스 I 플러스 G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X에 대한 부분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G가 거버먼트, 정부 정부 지출. 지출인데 그쵸. 이게 완전히 그냥 셧다운이니까 거의 물론 뭐 필수적인 행정 행위는 하겠지만 네. 거의 올스탑이 됐다가 봐도 무방하잖아요.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선 분명히 네. 이번 FOMC에서도 이거 셧다운 없었으면 0.2%포인트 정도 더 성장률 올랐을 거다. 1.8까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FOMC가 끝난 지 한 4, 5일 돼도 뭐 여전히 끝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계속 네.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게 이러다가 진짜 네. 진짜 언제까지 가는지. 한 3, 4일 전에 그래서 미국의 의회 예산국 이제 CBO 네, CBO 잘 아실 죠.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짧게 숏 레포트 같은 걸 이제 게재를 했는데 당연히 GDP에 악영향 주는 거 맞고요. 그래서 최대로 봤을 때 4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화 기준으로 한 1에서 한 2%포인트 사이로 조금 빠질 수는 있고 뭐 영구적으로 어쨌든 손실이 나오겠죠. 그게 한 70억에서 140억 불 정도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입장에서는 당연히 악영향 주는 거 그거는 부정할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 못 하실 거예요. 근데 네. 남 곧 탓은 하겠죠. 그 민주당 탓하겠죠. 네, 근데 일단 끝나고 나면은 사실 그게 보상적으로 그 다음 분기가 더 맞아요. 세게 올라오긴 네. 해요. 그리고 사실 뭐 미국 경제를 사실 우리가 맞추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주가를 맞추고 싶은 거 그리고 자기가 투자한 거가 어떻게 될지가 포인트일 텐데 경제 피해는 당연히 있겠지만 그게 시장 입장에서 그렇게 손해를 줄까 생각하면 사실 저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별개로 좀 보자. 네, 이 저는 항상 말씀이시죠. 경제 또는 경기랑 주가랑 사실 같이 갈 때도 있지만 안 같이 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럴 때가 더 많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들 측면에서 특히 이제 사이클 성향 강한 기업들이 역대 최대 실적 났다 하면 사람들이 막 팔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업황은 되게 좋은데 업황이 앞으로 안 좋아질 거를 사실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의 구루분들이 보통 이제 투자할 때 6개월 또는 뭐 1년 아니면 뭐 18개월 후를 보고 투자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현재는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 그러면 그 네. 말씀인 거는 네. 셧다운인데도 이 정도인데 셧다운이 끝나면 더 좋을 수 있다? 그때는 그죠 이제 밀렸던 게 다시 또 숫자로 찍히면서 네. 물론 네. AI 쪽은 크게 영향은 없을 수 있겠지만 그쵸? 전반적으로 S&P 500 아까 우리 지수 얘기했었잖아요. S&P 500은 그래도 미국 경제와 밀접한 네네. 서비스 기업들, 소비 관련된 부분들, 뭐 건설 이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좀 좋을 수도 있는 가능성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다음 네. 최근에 아마존부터 뭐 타겟, 레이오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아마존은 다행히 실적이 지난주에 되게 좋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고했지만 해고하고 AI 도입해서 더 좋아질 거야라는 해석이 됐는데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고용이 안 좋으면은 결국에 매크로에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물 경제 네. 측면에서는 문제 확실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번 주에도 노동부 고용지표 나와야 되거든요. 일정상으로 네. 원래 첫째 주에 나오잖아요. 금요일에 나와야죠. 근데 지난달 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왜냐면 셧다운이니까 계속 밀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게 지표도 필수 지표랑 비필수 지표가 있는데 CPI나 PPI 이런 건 필수고 그래서 지난달에 나온 거고요.
고용지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안 나올 텐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민간 지표한테 매달릴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니까 보통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아마 ADP 고용일 ADP죠. 것 같고 지난달에 완전 쇼크 났잖아요. 네. 지난해 보셨겠지만 쇼크도 났는데 그 쇼크 나면서 3.2만 건 감소 그러니까 네. 순 감소로 돌아섰는데 그 전월치도 한 5.4만 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3천 건까지 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연속 마이너스가 이미 찍혀 있는 거고 고용자 수가 떨어져 있다. 네. 그리고 3개월 연속 찍힐 수도 있겠죠 이번에. 그래서 컨센서스 보고 왔는데 그래도 그 정도로는 아니고 한 5만 건 정도 얘기를 하고 ADP 있는 것 민간 같아요. 고용은 정부 관련된 건 아니죠. 정부 관련된 건 아니고 그 비농업 논팜에는 정부가 있는데 네. ADP에는 없다. 네. 진짜 네. 프라이빗 영역이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게 결국 그 데이터 회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쓰는 데이터 기반으로 그냥 산출을 하는 거라서 네. 좀 뭐 성격은 다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이게 고용 지표가 보통 정상적으로 나올 때 보통 이게 수요일 날 나오고 노동부께 금요일 날쯤 네, 나오니까 보통 요거를 보고 사람들이 예측하려는 예측을 하려고 경향이 하죠. 있는데 결국 지금은 금요일 날게 안 나오니까 네. 이거라도 좀 나쁘지 않게 나오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잘 나올 필요 없는데 또 마이너스 찍히거나 하면 사실 시장이 조금 싫어할 수는 조금 그럴 것 있겠죠.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네요. 네, 또 발표가 있었던 게 연준에서 양적 긴축 중단 발표를 하긴 했는데 네. 이 자금 경색 현상이 계속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탠딩 레포 수요가 좀 월말 맞아서 계속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도 이 12월 인하에 대해서 좀 애매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동결보다는 인하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탠딩 레포하고 영레포를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연준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금 2.5%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연준은 그 글로벌 금융위 리만 사태 터지고 네. 나서 연준의 기준금리를 레인지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퍼랑 로어로 놨는데 네. 스탠딩 레포를 어퍼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되고 위에 상단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또 내렸기 때문에 4.0 하한을 3.75로 낮춰놨거든요. 스탠딩 레포에 대한 부분은 연준이 네. 레포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융기관한테 미국채 같은 걸로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다는 거는 금융기관이 돈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돈이 필요할까요? 금융기관에 돈이 없으면 그렇죠. 유동성이 부족할 때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네. 스탠딩 레포의 연준 기준금리 4.0으로 빌리는 거죠. 연준한테 공짜로 빌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연준이 우리 보통 중앙은행을 네. 경제학 원론이나 뭐 경제 배울 때 은행의 은행, 뭐 최종 대부자 맞아요. 역할을 한다 하는 네. 게 금융기관이 연준한테 돈을 빌리니까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영레포는 반대예요. 스탠딩 레포. 거꾸로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금융기관들이 너무 돈이 많아. 그러면은 이걸 좀 버블로 갈 수 있잖아요. 돈이. 그렇죠. 그러면은 연준이 미 국채를 담보로 제공을 하고 내 돈을 담보로 줄 테니까 돈을 빼오는 거죠. 금융기관한테.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단기 로어 금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영레포 잔고는 떨어지고 있거든요. 영레포 잔고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돈을 금융기관한테 가져온다는 게 적다라는 거고 적다라는 거는 금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많지도 않은데 지금 되게 주가가 좋은 상황, 채권 시장은 좀 어려운 상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준 금리가 레포 금리가 되겠는데 레포 금리가 최근에 좀 올라간다라는 거는 유동성에서 뭔가 삐그덕대고 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크로적인 이슈에서는 옥반장이 말씀하신 게 그래도 인하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왜 뭐 이런 좀 혹시 문제될 게 있나? 뭐 이런 거 좀 요즘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뭐 스탠딩 레포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돈이 필요해요. 제가 그러면은 어디 가서 빌리죠? 은행 가야죠. 은행 가야죠. 네. 근데 은행에서 돈 안 빌려준다 하면은 이제 제2금융권 그리고 그 더 밑으로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은행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뭐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 입장 생각해 보면은 결국 민간에 있는 주체들끼리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못 빌리니까 국가한테 찾아간다 보시면 돼요. 은행 자체가 못 빌리니까. 그게 이제 쉽게 네. 설명드린 스탠딩 레포고 그러면은 민간에서 왜 못 빌릴까? 유동성이
말랐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용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건 사실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팀장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2019년에 한번 난리 났던 네. 때가 있었죠. 그때 정도는 당연히 아닙니다만 그때는 증시가 바로 직격탄을 맞았었어요. 여름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당일날 바로 연준이랑 이제 수습을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숫자가 엄청 높지는 않아요, 지금. 근데 이용을 안 하다가 이용을 하는 액수가 갑자기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거고, 네.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거래하는 레포 금리도 살살살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어쨌든 QT를 저는 종료를 바로 갑자기 공식화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이제 안 할 거니까 뭐 이제 한 달은 공식적으로는 할 텐데 뭐 제대로 안 하겠죠? 그러면은 별로 문제 큐티를 없다고. 바로 해버리면은 네. 약간 그 지금 금융 네. 단기 자금 시장에 문제가 더 있다라는 것처럼 해석이 맞아요. 될 수도 네. 있으니까 그 적응할 시간, 우리 잘 컨트롤할 수 네. 있어. 한 달 있다가 할 거야. 지금 크게 문제 아니야라고 하면서 되게 조율하는 노력을 많이 할 걸로 보여요. 지금.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시장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서약개미 매수상위 톱20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네, 먼저 1위에서 10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 여전히 1위 유지를 하고 있고 드디어 비욘드 미트가 빠졌네요. 네, 2위 메타, 3위에는 엔비디아가 올라왔습니다. 네, 저희가 빠진다 했는데 네, 조금 뭐 기다린 건 아니에요. 뭐 네. 저는 없습니다. 관련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일주일 단위고 일주일 단위에다가 네. 또 T 플러스 2일의 시차까지 있다 보니까 그쵸. 이게 좀 혼재되는 신호가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2천억대였던 순매수 금액이 1,000억대로 떨어졌었고 네. 오늘 확 된 거는 이제 지난주에는 거의 순매수가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순위가 아무래도 올라가는 힘이 커졌겠죠. 맞아요. 비욘드 비트가 빠지니까. 네. 거기에 이제 메타까지 들어오는 부분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게트 컴퓨팅은 새롭게 또 올라왔네요. 네, 아무래도 아이온큐와 같이 따라다니는 이제 친구이자 네. 경쟁자인데 리게티가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아이온큐는 계속 있으나 리게티가 좀 빠졌다가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마음에 좀 와닿는 그런 흐름들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면 구글 조금 떨어졌고요. 그리고 넷플릭스가 6계단 떨어졌습니다. 네, 넷플릭스는 이제 실적과 그 관련된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들이 있었는데 순매수는 유입되지만 그 강도가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11위에서 2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좀 많은 11위에서 20위인데요. 먼저 로빈후드, 플러그파워, 디웨이브 퀀텀이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 로빈후드는 최근에 뭐 주가 등락은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부분들, 점유율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 재개하는 부분들이 주가 흐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수급까지 받쳐주는 모양새여서 그래도 11위권 내에서 다시 이제 13위에서 11위까지 갔고요. 네. 로켓넷 플러그 파워는 계속해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디웨이브 퀀텀은 결국에 양자 관련된 부분인 캐나다 기업인데요. 양자에 대한 이슈가 아까 1위에 아이온큐, 5위에 리게티가 있었기 네. 때문에 같이 조금 붙어서 움직일 개연성이 좀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은 알파벳 C,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한 레딧도 있고요. 네. 하이서브, 퀀텀 컴퓨팅이 있습니다. 네, 여기 마지막에 퀀텀 컴퓨팅도 있고요. 네. 레딧, 좀 반갑네요. 네, 지난주에 여러 주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네. 일단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순매수 금액 주요 변동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게요. 증가한 종목들에는 메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있고요. 그리고 감소한 종목은 넷플릭스, 비트마인, 아이온큐가 있네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는 네. 메타와 넷플릭스라고 보여집니다. 네. 메타가 일주일간의 지금 흐름에 있어서 순매수 규모를 올렸거든요. 네. 지난주 후반부터 올리는 부분들이 나왔고 더 압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메타의 실적은 지난주 중순에 나왔습니다. 근데 M7 중에서 가장 그 FMC 하고 직후에 나왔는데 가장 실망스러웠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 목요일 새벽에서 아침으로 넘어갈 때 실적 발표가 애프터마켓에서 나왔고 네. 금요일부터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흐름이 유지가 될지는 아직 퀘스천 마크. 실적에 기반해서
좋다라고 했을 때 수급이 더 쏠리는 게 기본적인 로직이라면은 네.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만약에 이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메타에 대해서 서학개미 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네. 더 떨어진 거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메타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레벨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는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게 넷플릭스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긍정적인 흐름에 대한 소식들 그리고 해석의 여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분명히 이를 좀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실망감을 어떤 식으로 넷플릭스가 풀어갈지가 관건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매수 매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엔비디아가 올라와줬고요. 2위는 테슬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밀려나고 엔비디아가 올라온 부분들은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서 엔비디아는 실적이 없었지만 M7을 그래 되돌아봤을 때 엔비디아 아니야? 라는 생각들 결국에는 정점에 있기 때문에 거래량 좀 늘고 순매수량도 늘어난 부분들을 아까 확인을 했었고요. 네, 여기서 제일 핵심은 저는 메타라고 맞아요. 11계단이나 올라왔죠. 네, 메타가 지금 순매수도 2위였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폭증을 했는데 순매수가 2위가 됐다라는 거는 대부분 매도보다 매수에 아주 쏠림이 있었다라는 네. 점을 보여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거래량이 유지되거나 아니면은 당분간 진공 상태처럼 되면 거래량이 또 쭉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부에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어서 보관 금액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까지는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5위, 6위가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위에는 구글이 새롭게 올라와줬네요. 네, 5위도 알파벳 A 구글이고요. 네. 20위도 알파벳 C 그쵸. 구글입니다. 네. 4, 5, 6위는 이제 시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있는데 맞아요. 알파벳이 최근에 A, C 모두 계속해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들이 이제 보관액에서도 올라왔고 알파벳은 A와 C를 동일 종목은 아니지만 같은 기업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그 규모를 5위에서 조금 더 높게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저희 엔비디아 먼저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골드만삭스 그리고 엔비디아의 목표가가 이 210달러에서 240달러로 끌어올리면서 엔비디아는 지금도 사실 좀 저렴하다, 이렇게 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제 다음 달 19일에 네. 나올 이번 달 19일이죠 벌써 네. 이제 나올 예정이고 사실 뭐 스토리 변한 거는 뭐 크게 없어요. 지난주 GTC 이제 하면서 기존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야기가 뭐 어느 정도 다시 또 되풀이가 된 것 같은데 결국 뭐 투자 포인트는 당연히 뭐 AI 인프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위가 또 독점적이다. 네.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거의 이제 뭐 점유율이 거의 뭐 80~90% 되니까 이것도 이제 독점적이다. 그리고 수요가 견고하다. 이런 얘기들이 네.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웰 다음에 이제 루빈 나올 네.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아직도 기대감이 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난주에 우리나라 분들이 계속 친숙하게 느꼈던 건 아마 젠스상이랑 네, 이제 깐부. 깐부 안토치킨. 아유. 이제 치맥 회동하시는 게 맞아요. 보면서 이제 되게 친근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그거와 별개로 어쨌든 뭐 밸류에이션이 지금 몇 배다 뭐 50 몇 배다 이런 거 얘기하면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비싸 보이지만 사실 미국의 계산법과는 또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걸 비교 대상으로 넣느냐에 따라 뭐 비싸다 싸다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투자 포인트에서는 크게 상황 그래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밸류에이션은 있고 조금 아니겠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네. 이 다른 M7 대비해서 되게 별로 안 높더라고요. 네. 네. 뭐 사실 기업이 좀 성숙화된 기업들이 사실 보통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긴 하고요. 네. 이게 뭐 성장성도 성장성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어쨌든 좀 레코드가 있는 애들은 좀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게 네. 그리고 뭐 브로드컴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올라온 네, 것들은 그렇죠. 좀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냥 AI 사이클 끝날까 안 끝날까만 놓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하긴 하고 저는 아직은 그게 막 딱히 걱정할 필요는 근데 없을 것 AI는 네. 뭐 당분간은 끝나지 않지 않나요? 근데 이게 시작이라고 전- 봐야 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제가 뭐 경기랑 주가랑 별개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 리세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경기가 확 나빠지게 된다 하면 사실 이런 것들 같은 게 결국 미래에다가 현재 돈을 네. 끌어다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하면 사실 이런 데부터 사실 또 자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데를 커팅하는 당장 그러니까 필요한 수요가 견조하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뭐 독점적인 지위보다는 일단 수요가 견조한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수요가 완전 작살이 날까 안 날까 생각을 네, 네.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것들. 당장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근데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네. AI가 없는 시대로 돌아간다면 사실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AI가 그쵸, 없는 뭐 몇 년 안 시대가. 됐죠? 네. 네. 근데 요즘에는 또 워낙 이게 많이 퍼져서 뭘 하든 일할 때든 뭐 취미생활 할 때든 뭘 할 때든 뭐 위로받을 때 제 친구는 연애 상담도 챗GPT한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만족스러울때요? 근데 조금 이제 이 T가 강해가지고 아. 이 F가 좀 또 여성분들에도 약간의 그 고민이 있을 때 그러니까요.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은 이쁘게 해준대요. 예. 아유, 뭐 많이 힘드셨겠군요. 이런 건 해주는데 이제 좀 F가 좀 부족하다고 하긴 네.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저희가 AI와 함께 된 그런 네. 몸이잖아요. 네. 그래서 없어진다고? 그래 먹고 사는 문제는 필요 없겠지만은 없어진다고 하니까 또 영향이 받는 사람들이 꽤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저 일단 뭐 있다가 뺏기는 게 사실 제일 그쵸,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으면 사실 별 타격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게 한 21년도 그때 메타버스 그때랑 진짜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건 사실 없어도 됐거든요. 저는 네. 저희 그때 막 아침에 회의할 때 그걸 하고 했었거든요. 아유. 메타버스로. 아 그래요? 네. 생생합니다. 그럼 이 어색함 아침마다 그 팀장님 이제 그 캐릭터로 이제 뚜벅뚜벅 하면서 안에서 막 움직이시고 거기 뭐 화면이 있는 게 또 이제 메타버스 안에 있어서 이제 거기다가 네. 이제 막 자료 띄우고 어떤 분은 오. 자꾸 화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되게 색다르셨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아주 색달랐는데 여기까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진행이 잘 안 됐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네. 우리가 젠스왕이 너무 친근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막 어깨동무하고 치킨 먹고 막 아니 제가 얘기했던 게 젠스왕도 진짜 사람이구나 싶었던 게 치킨을 먹으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모습 보고 우와 이렇게 엔비디아 CEO도 이렇게 치킨을 먹을 때 이렇게 손가락을 세계 양념을 빨아먹는 최고 부자도 이렇게 진짜로. 아깝게 그런 거 되게 친근해졌어요. 예. 그런 부분들 러브샷도 좋았습니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온갖 이제 장면들을 다 봤는데 네.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지금 계속 실적 발표할 때마다 중국 관련 뉴스가 막 나오고 중국 매출 포함 언제 될 것 같아? 포함하면 얼마일 것 같고 포함 안 해도 이만큼이야. 뭐 이런 얘기들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를 둘러싼 환경에 있어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만큼 하는 데가 없다. 그쵸. 요거인데 이제 엔비디아는 범용적이니까 AG과 관련된 브로드컴 경쟁 구글 TPU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시장을 잠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대세를 바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어떤 마인드셋을 해서 극복을 할지 아니면은 그럴 때 엔비디아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딴 애들 조금 넣어서 포트에 가져가야 될지 엔비디아를 안 하는 거는 사실 엔비디아를 아예 포트에서 제외하는 건 안 하는 생각은 건 좀 진짜, 하기 예, 어렵지만 유행해서 어떤 밀리는 식으로 느낌, 좀 네. 비중에 대한 조율 그런 것들이 그쵸. 필요하죠. 제가 말씀하신 대로 네. 버리고 하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제 생각에는 어쨌든 사실 엔비디아는 재료로 치면은 이제 좀 많이 우리긴 했어요. 야, 그렇죠, 사실. 네. 그러면은 새로 나오는 게 사실 좀 신선할 수밖에 없고 주가의 긍정적인 변동성 그러니까 오를 때 호재 나오면 세게 오르는 건 당연히 엔비디아보다는 옛날보다는 약해졌죠 분명히. 네, 다른 애들이 셀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얘를 버릴 수도 없긴 하잖아요. 네. 도파민의 강도가 다르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 포트의 비중 편입하는 건 전 되게 좋은 선택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엔비디아를 세틀라이트로 보내버리고 나머지를 코어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엔비디아를 코어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세틀라이트로 하는 것도 엔비디아 괜찮아요. 코어.
네. 네. 좋네요. 요 전략으로. 그러니까요. 이거 안 네. 가져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유, 네. 이렇게 친근해졌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 깐부치킨까지 먹어서 진짜 깐부가 된 느낌인데 네, 안 맞아요. 가져가기는 좀 힘들 것 위성으로 같습니다. 보낼 수는 없죠. 자, 그럼 저희 이어서 또 AMD 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MD 주가가 10월 한 달 동안 58% 와, 상승하는 모습을 어마무시했네요. 보였습니다. 네, 지금 차트도 보이고 있는데 추석 때부터 막 급등을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이 현지 시간 4일에 AMD 또 실적 발표를 이번 주 앞두고 네. 있거든요. 네. 내일이네요. 네. 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3분기에 나왔던 실적이 그러니까 3분기에 이제 나오겠죠. 네. 그게 서프라이즈는 기본이에요, 사실은. 서프라이즈는 서프라이즈는. 기본이다. 네. 오. 사실 그건 이제 안 나오면 좀 기분 상해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좀 사실 오랜만에 기분 상했지.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 안 나오면 네, 기분 그래서 사실 상했지. 3분기 서프는 그냥 기본으로 사실 나와야 되고요. 근데 네. 핵심은 사실 그러니까 그게 서프라이즈 나온다 해도 주가의 상방 드리프트를 그거 갖고 만들 수 있을까 사실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4분기에 가이던스 어떻게 주냐? 그리고 일단 최소한 네. 기분 상해죄는 피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되는데 그렇다고 서프라이즈 나온다고 주가가 오르는 거는 또 퀘스천 아니에요. 마크다. 네. 그럼 사실 어떻게 해야 돼? 기분 상해죄는 그러니까 걸려들면 정말 이제 호되게 두들겨 맞을 수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4분기 가이던스를 일단 잘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결국 엔비디아 말고 AMD를 이제 구매하시려는 분은 보통 이제 AMD가 후발 주자긴 하지만 네. 파이를 조금씩 뺏어 오면서 나오는 그런 업사이드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내년도에 이제 장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주주총회가 또 있긴 하거든요. 네. 주주총회라기보다는 다음 주에 주총까지. 애널리스트 데이가 또 있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이번 주는 좀 단기적인 얘기들을 하고 아마 네. 다음 주에 좀 더 먼 얘기를 좀 그렇겠죠.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실적은 리뷰에 좀 치중을 하고 네. 다음 주 11일에 예정되어 있는 애널데이는 그쵸. 프리뷰, 아웃룩, 조금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 네, 뭔가 네. 할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뭐 오픈 AI랑 뭐 하겠다, 네. 하겠다 이때까지 계획을 밝혔는데 네. 이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내용들이 또 추가로 오픈할 게 있는 걸로 추정이 되나요? 오픈할 건 사실 저는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일단 이번 주에 실적 그리고 컨퍼런스 콜 그리고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분들 입장도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실적이 그냥 그저 그런데 가이던스도 그냥 그런 수준 그리고 결국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어쨌든 TSMC한테도 약간 독점 비슷하게 받아가고 있는데 거기를 뚫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네. 당장 거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엔비디아가 좀 더 세게 밀어붙여서 아. 물량을 못 받아오면은 생각하는 것만큼 내년에 못 팔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좀 크게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고 TSMC 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제일 그건데 네. 당연히 엔비디아를 제일 우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거기한테만 몰아주면 사실 그분들도 이제 네, 두 번째를 계속 생각을 하는 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구색 맞추기는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네. 최소한의 그래도 엔비디아를 네. 우리가 세틀라이트로 보낼 수가 없는 것처럼 TSMC도 네 마찬가지.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물량을 다 뺏어온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씩. 네 조금씩 그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데이에서는 사실 이번 주에 뭐 이번 분기 다음 분기 요 정도 얘기만 한다면은 이제 몇 년 뒤에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얼마나 원대한 얘기를 하느냐. 근데 그게 너무 또 허무맹랑한 얘기만 하면 또 반응이 싸늘하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재무적으로 좀 건전성을 달성하면서 그런 것까지 달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결국 실적이 잘 나오고 반응도 좋으면은 이제 굳히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안 좋으면 이제 대치기. 뭐 중학교 수련회처럼 이제 만회할 시간을 한번 네. 중학교 수련회까지 나왔습니다. 네. 기본 상해죄에서 기본 상해죄에서 중학교 수련회. 아우 저는 옛날 생각 막 나면 안 가고 싶어요. 그래도 영 해줄 수 있는데요? 아유 그건 안 가고 싶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우 이거 네. 야만의 시대라고 요즘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낭만이 아니라 야만. 네. 그렇구나. 아 근데 네. 그 A식으로 AMD 가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얘기했지만 결국엔 AI는 간다. 요거는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A식이 비중이 커지면은 네. 이 범용성의 엔비디아가 네.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다 같이 파이가 커져서 아, 다 네, 같이 네. 윈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두 가지로 구별해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엔비디아가 완전 먹히는 데는 훈련 요거고요. 그다음에 에이직이 좀 잘 먹힐 것 같은 데는 추론. 아, 두 개가 훈련 다음에 추론 아니에요? 학습 훈련하고 네, 이제 추론. 훈련을 시켜 이제 놔야지 네. 추론을 할 텐데 네. 일단 훈련할 때는 기본적으로 연산 능력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고 네. 범용성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만들어 놓은 쿠다랑 자기 거 GPU 합쳐 놓은 이 조합이 맞아 떨어지는데. 맞아 떨어지고 뭐 다른 데서 장사를 하더라도 이거를 이기기가 당장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뭐 앞으로도 이쪽에서 거의 독점 가져가는 건 사실 당분간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이 추론 같은 경우에는 범용성이나 이런 거보다는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체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런 걸 안 해도 AMD는 제한을 할 수가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효율성 결국에 네. 지름길, 쇼컷을 빨리 그쵸. 찾아줘야죠. 그쵸. 뭐 뭔가 추론을 해서. 네. 근데 뭐 고객 지향적으로 맞췄는데 똑같이 돌아가면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냥 엔비디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쓸 거.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만들어서 다시 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모델을 좀 고도화 시킬 때는 효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가성비죠. 이제 남의 거 비싼 거 사기보다는 자기한테 맞춰 사서 좀 싸게 사서 네네. 좀 추론을 잘 시키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할 텐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MD랑 이제 엔비디아랑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나뉠 수가 있고 첫 번째 학습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엔비디아가 가져갈 것 같다. 근데 요 안에서도 조금은 이제 AMD가 파이를 조금 뺏으려고 시도는 네. 하는 게 나올 것 같고 추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좀 이전에랑 다르게 계속 고도화가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빅테크도 자체 칩을 만들면서 에이직 같은 걸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조금 연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니치 마켓도 나올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파이가 커지는데 네. 지금처럼 압도적으로 엔비디아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 시장에서 다 차지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커졌는데 갑자기 엔비디아가 옛날처럼 한다는 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엔비디아 주가에 디메리트로 작용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이거든요. 근데 뭐 다른 애들이 더 오르면 네. 더 올라지. 엔비디아 제로섬이 아닌 네, 것 같아요. 플러스섬이에요 지금 네, 네, 진짜 확실하게.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저희가 AMD 얘기까지 해봤고요.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슈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AI 광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디지털 광고 사업도 함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메타가 광고 매출 26% 성장으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아마존의 광고 성장은 AWS를 뛰어넘었다고요? 네, 경기 불안 속에서도 기업들은 전통 매체 대신 디지털 광고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이 메타 광고 성장이 빨랐던 이유도요. AI를 통해서 광고 타겟팅이나 추천 시스템을 개선했기 때문인데 근데 또 이 AI 투자 확대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는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죠. AI가 광고에 기여하는 건 맞는데 투자자들은 클라우드처럼 확실한 수익 모델이 없다. 이 점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AI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게 좀 이 메타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AI 기반 자동화 그리고 최적화가 디지털 광고 투자를 좀 촉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광고 예산, 뭐 전통 매체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는 이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이 가속화가 될 것 같은데 이 변화가 좀 앞으로는 이 AI와 광고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앞으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네. 살짝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개인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파악을 해서 사람한테 맞게 알고리즘 추천을 무서워요. 하는 건데 네. 예를 들어 이제 저는 골프는 안 치고 테니스만 치니까 골프 관련해서 광고 나오면 사실 볼 이유도 없고 클릭을 안 하죠, 볼 애초에. 필요도 없죠. 네. 근데 테니스 관련해서 나오면은
득달같이 이제 클릭을 하게 되는데 득달같이. 네. 그러니까 이제 광고 하시는 이제 그러니까 겨울옷 사셔야죠. 그렇죠. 구매해야죠. 네. 네, 뭐 이것저것 다 사야 되는데 장비빨이는 역시 운동은 장비빨이군요. 네. 네, 뭐 라켓이 집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광고를 이제 하는 그 플랫폼 이런 거보다 광고를 결국 돈 내고 주는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타겟팅해서 하는 그 ROI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ROI요? 그러니까 돈을 썼는데 거기서 수익이 얼만큼 창출이 되느냐 이게 ROI. 네, 중요한데 AI를 가지고 조금만 필터링이 되더라도 상당히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즉각적인 그러니까- 효과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네. 딱 넣었는데 이게 바로 딱 입력이 탁 되는 거죠. 어. 그리고 그러니까- 딱 원하는 사람한테 탁탁탁 가는 네, 거죠. 그냥 타겟팅이. 필요 없는 사람 불특정 다수한테 뿌리는 것보다 딱 그쵸. 네, 네. 딱 해서 하는 게 어쨌든 뭐 타율이 좀 더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 조준기 연구원님이 여의도 막 걸어 다니고 있는데 막 이것저것 골프 연습장 이거 맞아요. 팜플렛 준다고 안 봤는데 그쵸. 테니스 딱 가면 바로 딱 수강 뭐 이 사람 테니스 무료 이런 건 바로 이제 그럼 저는 안 주셔도 제가 뺏어가요. 저 하나만 주세요. 하나 줘보세요. 이러겠죠. 그래서 이게 ROI를 ROI. 올리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당연히 만들 때 자동화도 빠르게 되면은 비용도 절감되고 세 번째로는 결국 광고주들 분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거의 연장선상인데 내가 어쨌든 광고비로 뭐 한 1억 썼다 하면은 그게 정말 매출 얼마 찍히는 데까지 도움 되느냐를 사실 이전에 같은 경우엔 그냥 광고 얼마 했는데 돈 얼마 벌었다 하면은 정말 이게 연결이 돼서 어떻게 돈이 벌어지는지까지 이제는 데이터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 AI를 통해서 좀 광고도 좀 고도화되는 게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사실 또 그냥 빅테크 쏠림이 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빅테크 종목들을 맨날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들 중에 뭐 가장 큰 이유는 아니지만 서브 이유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결국 구글은 이제 유튜브랑 구글 서치하는 거, 그 다음에 메타는 인스타그램, 네. 페이스북 요즘 쓰실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리고 아마존은 이제 아마존에서 쇼핑하는 것들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이 광고를 결국 독점을 하니까 돈 더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자체 알고리즘 쌓아서 그걸 계속 선순환이 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니, 확실히 이게 네. 많이 보이는 게 요즘 뭐 우와 이런 건 어떻게 알고 사는 거야? 라고 친구한테 물어보면 다 인스타 뭐 광고 통해서 뭐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것도 광고에 뜨던데 그거 보고 클릭해서 샀다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확실히 이게 구매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코사바님께서 준기 위원님 너무 좋습니다. 이해가 쏙쏙되게 설명을 잘해주시나 봐요. 너무 좋습니다. 뭐 이상한 예만 좀 많이 든 것 같은데 수련회 이런 거 그런 게 오히려 와닿아요. 좀 더 와닿게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네. 이거 메타 인스타그램 우리 하면은 메타인데 그때도 얘기 한번 하셨나요? 백악관에서 막 이렇게 쫙 앉아있을 때 저커버가 제일 트럼프 옆쪽에 앉았었잖아요. 질문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얼마 투자할 거야? 뭐 이러니까 네, 얼마 투자하겠습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투자하려면 돈이 부족한 거. 돈이 없는 거. 그래가지고 250억 달러 채권, 우리나라 돈으로 36조 원 한 기업이 발행을 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월가는 조금 더 싸늘하게 했다고 하지만 또 채권 시장에서 일부는 250억을 발행하는데 1250억이 사겠어요 하라고 손을 든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해석하기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증시에서는 되게 실망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돈도 많이 못 버는데 인스타그램은 광고 수입은 괜찮은 거 알겠는데 딴 거에서 돈 버는 거 없잖아 이런 의심을 많이 한 것 같고 다양한 수익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앞으로 메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3년 전에도 이 250억 달러를 이번에 발행했잖아요. 그때도 100억 달러를 발행했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뭐 투자 뭐 투자할 거라고. 네. 그랬는데 지금도 뭐 투자할 거라고 이거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 그 실적 발표에서 광고 수입 좋다. 네. 근데 딴 거 없네? 이렇게 됐거든요. 맞아요. 네. 네. 일단 회사채 발행하는 게 저는 엄청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유상증자는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어쨌든 주주권 보호는 네. 확실히 되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주주 보호는 네. 된다. 그건 되게 포인트네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요번에 좀 주가 빠진 이유는 그거보다는 결국 이걸 돈 이만큼 끌어서 뭐 할 건데 했는데 이제 뭐 AGI 만들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경험했던
메타버스의 악몽이 아. 또 떠오르는 거죠. 아, 그때는 사실 악몽이라니까 진짜. 네. 그때는 와닿네요. 티커가 그때는 FB였거든요. 왜냐면 어. 페이스북이었으니까. 아. 근데 이게 메타버스에 이제 뭘 완전 올인을 하겠다 하면서 이름도 메타 플랫폼즈로 바뀐 거고 아, 맞다. 티커도 메타로 바뀌었는데 음. 지금 이제 이분들도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아, 그럴 이름은 것 같아요. 바뀐 상태긴 하겠지만 그래서 결국 아무도 얘기하는 거 못 이 들었어요. AGI 얘기하는 건 네. 좋은데 이제 과거에 좀 그런 생각들이 스물스물 나기 아.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아. 결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돈을 완전 쏟아 붓는데 아 또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좀 낙관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돈을 많이 쓰면서 이게 결국 라마라고 오픈 소스 하면서 좀 생태계를 좀 장악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에이직 이런 것들도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돈을 그래서 광고 외에 어떻게 벌어들일 거냐가 사실 문제긴 하겠지만 네. 찾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잘 안 쓰시겠지만 워치앱 페이스북 이제 메타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데서도 어쨌든 좀 뭐 유료화 시킬 거를 찾던가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에다가 좀 연결을 시키던가 네. 해서 돈 벌거리를 찾아보셔야죠. 그걸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좋습니다. 괜찮지 네. 않나 생각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AI 그리고 광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미즈픽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 또 귀에 쏙쏙 잘 들어오게 또 너무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한 시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가을 하늘 아래 너와 나 발걸음도 가벼워져가 노란 은행잎이 날리는 이 길 영화 속 한 장면 같아 카페 거리 향기가 퍼지고 사람들의